안녕하세요, 아쓰리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신흥국 ETF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흥국 ETF에 왜 투자해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세계의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최근 10년은 미국 시장이 가장 핫했지만 다음번에는 신흥국 차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나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내년에 신흥국 시장이 좋을 것인지 선진국 시장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정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는데요. 설사 올해 예측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까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100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긴 한 명이 영웅 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각국 환율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내려갈수록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 외 시장의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해서 미국의 국가의 수출이 증가하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8년에 달러 지수가 지금 89.13으로 지금 낮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은 달러 지수가 낮아지니까 원달러 환율도 낮아졌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 기업들의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낮은 때 2018년에 가장 높은 2,500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 지수도 유로화가 50% 이상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고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결과론적인 경우가 많아서 투자에 참고만 할 뿐이지 정확한 예측은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신흥국 ETF들을 모두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ETF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아서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러시아부터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그리고 신흥국 MSCI와 라틴 35라는 개별 국가에 투자하는 ETF가 아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그런 ETF 이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 ETF 중에서 5개가 대부분 한국 투자 자산의 킨덱스 ETF에서 합성 ETF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합성 ETF의 수수료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드렸는데 합성 ETF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합성 ETF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흥국 ETF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신흥국과 라틴으로 통합된 합성이 아닌 ETF와 각 국가의 개별로 투자하는 합성 ETF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이 좋을 것인지 또 개별 ETF가 좋다면 또 이 중에 어느 국가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투자에 바람직한가입니다. 그리고 이 ETF를 알아보는 항목으로는 ETF가 100억이 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하는지 그리고 수수료가 우리가 투자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마지막으로 대상국 환율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 규모가 100억이 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규모가 100억이 안 되는 ETF를 먼저 탈락시켜 보겠습니다. 100억이 안 되는 ETF를 고르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러시아 ETF도 100억이 안 되고 멕시코 지워주고 필리핀 그리고 라틴 35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과거 그래프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래프가 미래의 방향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데 국가의 주가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성장성이 높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상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상향 여부는 4개의 ETF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먼저 인도네시아 지수입니다. 2006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과거 10년간을 보면은
조금이나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정도는 얼마 안 오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러시아 ETF 지수인데 우상향과는 매우 거리가 멀죠. 지금 이런 그래프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우상향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도 그래프입니다.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국 MSCI 지수입니다. 우상향하지 않고 꾸준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향하는 4개 중에서 지금 필리핀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인도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흥국 MSCI나 라틴 35 같은 이제 통합 ETF랑 이제 개별 ETF 중에 어떤 게 실질적으로 더 좋은지 알아보기로 했었는데, 통합 ETF는 모두 탈락을 했기 때문에 모두 수익성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국가의 수수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곳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0.74%이고 인도가 지금 저렴한 0.52%입니다. 타이거 나스닥이나 킨덱스 S&P 같은 경우에 0.07이죠. 0.07% 정도의 수수료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ETF의 경우에도 신흥국 ETF에 투자하는 ETF들의 수수료는 지금 거의 0.6에서 0.8 사이 정도에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좀 더 비싸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환율 안정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투자에서 대상국 환율 안정성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례로 2000년대에 이제 가장 핫했던 브라질 채권 펀드가 있었는데,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확정 수익률이 거의 1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당시에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10% 확정 이자를 받았음에도 펀드들이 반토막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율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달러당 브라질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1달러에 1.6 헤알이었던 환율이 갑자기 몇 달 만에 2.3 헤알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게 1.6에서 2.3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몇 달 사이에 무려 44%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 화폐를 달러로 바꿔서 브라질 헤아라로 바꾼 다음에 투자를 했는데,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로 바꿨을 때 가격이 44%가 하락된 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2008년 7월 1일에 1달러당 1.5 헤알이었던 게 지금은 1달러당 5.6 헤알을 줘야 1달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8년 7월에 브라질 채권 펀드를 사셨던 분들이 이거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은 거의 먼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도의 루피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환율은 마이너스 40%로 하락했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2%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직전인 2월까지로 보면은 마이너스 0.5%로 환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인도 니프티 지수는 과거 7년간 109% 상승, 과거 10년간 131% 상승을 했고, 과거 20년으로 보면은 지금 11배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의 차이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입니다. 지난 10년간에는 마이너스 17%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15년 이후에는 거의 하락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수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수도 과거 7년간 26%, 그리고 과거 10년간 64%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ETF도 과거 20년으로 놓고 보면은 12배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지금 동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10년간으로 봐도 극단적으로 6.01과 4.62로 해도 한 2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20년, 3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다시 상승도 하는 지금 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여기 환율의 하락으로 많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베트남 지수도 과거 7년간 51% 상승, 과거 10년간 78%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2018년 이후 성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경제의 발전 잠재력을 본다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투자되어 있는 2064억의 이 자금들이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이 11배, 12배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흥국 시장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투자하기 괜찮은 신흥국 ETF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ETF 3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입니다. 인도 주가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지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 ETF는 운용 규모가 264억이고 수수료는 0.52%입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주가지수도 우상향하고 있고 환율도 2013년 이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도 주가지수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회복을 덜 했기 때문에 차후에 회복한다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ETF의 운용 규모는 179억이고 수수료는 0.74%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2018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성장이 지금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환율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정되어 있고 ETF도 주가 지수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ETF의 운용 규모는 2064억이고 수수료는 0.74%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은 베트남을 제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 베트남 투자는 베트남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고 하는 투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흥국 ETF를 이제 골라봤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가진 주식 비중에서 20에서 30% 정도를 신흥국에 투자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미국 주식 30% 이렇게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미국 주식 30%를 100으로 봤을 때 한 20에서 30% 한 요정도 수준이 되겠죠. 요정도만큼을 신흥국 시장으로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슬이었습니다.